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과학에서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휴미디티, 습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수증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인데, 보통 이제 이 부피비로 나타냈을 때 0.1%에서 한 4% 정도, 그 정도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 이해하고 있기로 질소가 78%, 그 다음에 산소가 뭐 21%,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 이 B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증기가 빠져 있는 건조 공기, 드라이 에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었던 드라이 에어, 건조 공기에다가 수증기가 들어가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양은 0.1%에서 4% 정도 되는 값이다. 그러면 이 0.1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이제 건조한 대기일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정도 되는 건 여름날 대단히 이제 습한, 아주 이제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 정도 되는 날씨일 때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증기의 함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질소나 산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대기에서 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증기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 건, 왜 건조 공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를 포함시켜서 나타내지 않고 수증기를 따로 빼서 나타내느냐라고 하면, 수증기의 양은 가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서 얼마나 함량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정해놓고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수증기 이 습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것을 한 5가지 정도 다뤄볼 텐데요. 먼저 절대 습도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습도는 이제 부피,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 이 부피에 수증기가 몇 그램 정도 들어가 있느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는 그램 퍼 이제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 지금 파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기 덩어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공기 덩어리 혹은 공기 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파슬의 부피가 지금 만약에 2세제곱미터다 라고 하고 수증기의 양이 이제 20g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절대 습도는 20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0g per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공기를 보면 부피가 1세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수증기의 양이 변하지 않았다, 출입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20g이 되겠죠. 그럼 절대 습도는 20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공기는 팽창하게 되죠.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이 기압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점 희박해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압이 낮아지면 그 주변 기압과 이 공기 덩어리 파슬이 이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팽창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지금 공기는 20g per 세제곱미터라는 절대 습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공기가 만약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 기압이랑 맞춰지기 위해서 팽창을 하게 될 테고, 그럼 이제 부피가 1에서 2 세제곱미터로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절대 습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기가 움직이게 되면 주로 이제 연직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륨이 변하게 될 테고, 그럼 볼륨이 변하게 된다면 절대 습도 값은 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심지어 이제 이 수증기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표현이 절대 습도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니터하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은 상승으로 설명을 했지만 하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압축이 될 테니까 절대 습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증기를 아주 다이나믹한 이 대기 환경에서 수증기의 양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기상학자들은 믹싱 레이시오라고 하는 혼합비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믹싱 레이쇼, 혼합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혼합비는 질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의 질량이냐면 건조 공기의 질량분의 이제 수증기의 질량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아까 이 건조 공기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일반적인 공기는 습윤 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습윤 공기는 건조 공기에다가 수증기 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습윤 공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증기를 뺀, 그러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건조 공기, 그 건조 공기의 수증기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나타내는 게 혼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건조 공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의 함량이 전체 공기에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단위는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파슬의 건조 공기의 양이 1kg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수증기의 질량이 20g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의 이 질량은 1.02kg이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믹싱 레이쇼는 20g per kg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공기, 따라서 이제 압축이 되어서 부피가 줄어 있는 공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 공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증기의 출입이 없었다면 이제 건조 공기의 질량과 이 수증기의 질량 이런 것들이 같겠죠. 그랬을 때 믹싱 레이쇼는 20g per kg. 자, 그러면 지금 절대 습도랑 달리 이 혼합비는 상승하거나 하강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절대 습도보다는 이 혼합비를 통해서 우리가 대기의 습도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절대 습도를 쓸 수도 있고 혼합비를 쓸 수도 있고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혼합비가 이렇게 유용한 면이 있지만 절대 습도에 비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활용할 가치가 있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절대 습도도 마찬가지고 혼합비도 그렇지만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절대 습도는 여러분이 살펴봤다시피 부피를 측정해야 되겠죠. 공기의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게 대기과학에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학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공기의 부피라는 것은 용기의 부피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대기 과학에서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서 부피를 측정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는 게 생각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열려있는 이 공간에서 공기의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 이제 믹싱 레이쇼를 측정하려면 드라이 에어가 얼마나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측정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측면이 혼합비나 절대습도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 대신에 이제 이 상대습도라든지 이슬점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습도의 표현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것은 수증기 압인데요. 이 수증기 압은 뒤에서 나올 이제 상대 습도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선행해서 배워야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이 수증기 압으로도 우리가 수증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수증기 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돌턴의 분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돌턴의 분압 법칙은 이렇게 지금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전체의 토탈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pi 이렇게 해주면 p1부터 p2, p3, p4 쭉쭉쭉 pn까지 전체의 분압들을 다 더해준 것이 전체 압력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공기로 이제 한번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이제 이 공기의 압력 1013 헥토파스칼, 여기서 지금 101.3kPa 되어 있는데요. 킬로가 이제 10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헥토가 100이니까 1013 헥토파스칼이랑 같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1기압의 공기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산소, 질소, 아르곤,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해주면, 이 분압들을 더해주면 전체 압력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수증기 압이라고 하는 거는 대기 전체 압력을 구성하는 그 중에 수증기가 차지하는 분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한번 살펴보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질소 78%, 산소 21%, 그 다음에 아르곤 0.93,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0.03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스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dry air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포함이 되면 이 구성 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부피비랑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충 한 4%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증기압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드라이 에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죠. 자, 그리고 이 프레셔 게이지를 보면 지금 눈금이 지금 가장 12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 수증기가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기가 드라이 에어에서 이제 습윤 공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증발과 응결이 동시에 일어나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응결이 조금 더 응결보다는 증발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 수증기의 분압이 증가하면서 전체 압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증발이 또 계속 일어나고 이제 증발이 일어난 만큼 또 응결이 일어날 테니까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시점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평형이 된 시점은 조금 더 분압이 커져서 전체 압력이 더 커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5개가 증발을 하고 5개가 응결을 하는, 그러니까 증발과 응결이 평형을 이룬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밸런스를 이룬 상황을 우리가 포화되었다, saturation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수증기의 압력을 saturation vapor pressure,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가열하는 표시가 있는데요. 수증기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증발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포화 수증기압이 온도에 따라서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 개념을 도입을 해보면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큰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가 되겠죠.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 상태로 가기가 쉬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증발이 더 잘 일어나고, 다르게 표현하면 포화 수증기압이 더 증가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도에만 의존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evaporat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제 수증기압이라는 걸 보통 통상 E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세로축이 수증기압, 가로축이 기온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지수 함수처럼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지금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혼합비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이제 포화 혼합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 그래프는 이제 개형이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포화 혼합비의 표를 한번 살펴보면 통상 어떤 정도의 변화를 보이느냐라고 하면 지금 0도, 10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10도씨 정도 올라가면 포화 혼합비가 약 2배 정도, 완전히 이제 그 경향성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10도 정도씩 올라가면 포화 혼합비가 약 2배 정도를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형태로 포화 혼합비가 증가하게 되더라, 기온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상평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로축이 압력, 가로축이 온도.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삼중점, 이것도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지금 보면 0도씨, 그 다음에 6.11 밀리바, 밀리바는 헥토파스칼이랑 같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6.11 밀리바, 그 다음에 0도씨에서 삼중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수증기와 이제 물과 얼음 이 상태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래프는 여기 지금 이제 액체와 기체 요 사이의 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선이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요 그림이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 A라는 점에서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제 지금 수증기 상태에서 이제 액체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A2 과정이 되면서 이제 물로 다시 상태 변화를 하게 되겠다 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아주 특징적인 것이 이
고상선이라고 하죠. 이 고상선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상 이제 보통의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고상선이 오른쪽 위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얼음을 쭉 이제 압력을 높이게 되면 이제 물이 되더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꽤나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이 많이 이제 두껍게 이루고 있으면 그 수압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바다 같은 데는 이제 수심이 수 킬로미터 정도가 되니까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1013 헥토파스칼 정도가 되면 보통 물기둥 10m 정도의 무게가 되겠죠. 그 압력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22만 밀리바 정도가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요거는 임계점에 해당하는 이 크리티컬 포인트에 이제 그 압력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 숫자가 등장해 있으니까 이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요 정도는 그러면 한 대충 한 22km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한 1000 밀리바가 한 10m 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이 두께가 죄송합니다. 2.2km죠. 이제 2000m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 한 2.2km 정도의 이 수압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이 되겠다. 그럼 만약에 이제 자연상에서 이 정도의 압력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얼음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물은 이렇게 고상선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수압이 큰, 압력이 큰 환경에서 물로 오히려 존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얼음이 부피가 더 크고 물이 부피가 더 작은 이런 상황이 이제 물의 아주 특징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지구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이 얼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선이 있는데, 이 실선이 승화가 일어나는 이제 얼음과 이제 이 수증기의 이 상태 변화 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증기와 물 사이에도 이렇게 선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게 점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지금 0도씨가 있죠. 자, 그럼 이 0도씨 아래에도 선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 선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음이 되면 이렇게 조금 아래쪽에 선이 하나 더 그려진다. 지금 이제 이 축을 제가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이제 결국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 되겠는데, 물에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 있을 거고요. 그 아래에는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음에서 이제 이 고체에서 수증기 기체로 이제 결합을 끊고 상태 변화하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얼음의 결합을 끊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포화가 되는 그 수증기압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 조금 더 크고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이 조금 더 낮은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고, 요 차이를 나타낸 게 이 위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한 영하 10도에서 15도 요 정도 부근에서 포화 수증기압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간 관계상 강수까지 이번 학기에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 영역을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빙정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수 이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빙정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물과 얼음의 포화 수증기압 차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그 물의 상태 변화 곡선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물과 공기의 이제 포화 수증기압 그래프가 되겠고, 이것이 이제 전체 상평형도에서 이제 요 영역,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이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증기압을 했으니까요, 상대 습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대 습도는
우리가 이제 표현이 상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얼마나 습하냐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땀이 잘 마르면 건조한 거고 땀이 잘 마르지 않으면 습한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일상용어로 습하다, 건조하다 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상대 습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정의는 뭐냐면 포화 수증기압분의 이제 현재 수증기압 혹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포화 혼합비분의 현재의 혼합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포화 수증기압분의 현재 수증기압 그리고 포화 혼합비분의 현재 혼합비 둘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이제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포화에 얼마나 가깝냐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가 1kg의 건조 공기, 여기 지금 이 공기는 드라이 에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kg의 건조 공기가 있고 거기에 5g의 수증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온도가 25도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이 포화 혼합비가 20g per kg, 여기 지금 per kg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20g per kg이 포화 수증기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5g의 수증기가 있다 라고 한다면 5 나누기 2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 습도는 2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수증기 함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20g 분의 10g 해서 50% 하면 되겠죠. 그리고 온도가 유지된다면 역시나 포화 혼합비는 유지가 될 거고요. 이제 현재 혼합비가 20g으로 늘었다 라고 한다면 20g 분의 20g이니까 상대 습도가 100%다. 이런 식의 개념이 상대 습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상대 습도는 그러면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이제 증발이 잘 안 일어난다.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이제 습하다. 이런 우리한테 아주 유의미한 정보를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완벽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상대 습도가 높다고 해서 실제로 수증기량이 많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극지방과 이제 좀 굉장히 저위도 지방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저위도 지방은 온도가 상당히 높죠.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분모에 해당하는 포화 혼합비 혹은 포화 수증기압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 보통 RH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상대 습도 값은 좀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면 분모에 해당하는 포화 수증기압이 대단히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러면 상대 습도는 당연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극은 보통 상대 습도가 거의 100%에 이르러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극지방에 가서 이제 그냥 손을 꺼내놓고 있다 라고 한다면 손이 막 갈라지고 건조해서 막 갈라지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은 굉장히 적은데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이 손을 꺼내놓으면 사실상 건조하니까 손은 이제 막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대 습도는 온도에 따라서 대단히 민감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 수증기를 나타내는 것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추가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대 습도라는 게 자연상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화 수증기압이 있을 거고 현재 수증기압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분모가 변하거나 분자가 변하면 이제 상대 습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이 분자에 해당하는 실제 이제 수증기가 더하거나 빼지는 현상들이 상대 습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이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뭐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작은 물 웅덩이일 수도 있을 거고 토양일 수도 있을 거고 토양이 기본적으로 습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호수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데서 이제 수증기의 출입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중에도 사실 상대 습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하는데요. 이제 이 수증기에 이제 더하거나 빼지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자연상에서 나타나진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된 이제 상대 습도의 변화 요인은 아래쪽에 있는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변화하면 분모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모가 변화하는 거, 온도가 변하는 거, 다르게 변하면 포화 수증기압 혹은 포화 혼합비가 변하는 것이 상대 습도의
일반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온도가 지금 20도, 10도, 0도씨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수증기량은 7g으로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포화 혼합비가 14g에서 10도씨로 떨어지면 7g per kg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상대 습도가 50%에서 10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상대 습도가 변하는 것을 이 두 가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그림에서 이미 포화에 이르렀죠. 그런데 온도를 더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 혼합비가 3.5g per kg으로 줄어들게 됐죠. 그럼 나머지 이제 이 3.5g에 해당하는 이 수증기는 응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응결을 하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포화 수증기압보다 이제 더 크게 수증기압이 존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서 3.5g은 물이 되고, 그럼 대기 중에는 또 3.5g의 수증기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3.5분의 3.5 이렇게 해서 이제 상대 습도는 100%를 유지한다.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 이해했다라고 하면 상대 습도를 여러분이 이해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정리하면 상대 습도를 변화시키는 건 이제 상대 습도 공식인 포화 혼합비 분의 혼합비 혹은 포화 수증기압 분의 현재 수증기압 요 중에서 이제 분모가 변하거나 분자가 변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증기압이 현재 수증기압이 달라지는 이 분자의 변화는 자연상에서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진 않는다. 그럼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온도 변화에 따른 포화 혼합비 혹은 포화 수증기압 변화가 주된 상대 습도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상에서 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게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대기 기온은 1변화를 거치게 되죠. 그러니까 1교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이제 새벽에는 기온이 떨어지고요. 이제 낮에 보통 이제 2, 3시 이후가 되겠죠. 이런 낮 기온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 습도는 이것을 뒤집어 놓은 그림처럼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새벽녘에 이슬이 생겨나게 되죠. 왜냐? 새벽에 가장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에는 상대 습도가 가장 낮아지게 된다라는 게 이렇게 뒤집혀서 그래프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기온 변화가 상대 습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든 온도가 또 변하면 당연히 상대 습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공기가 움직이는데 수평하게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연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평하게 이동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공기가 따뜻한 공기인데 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지면을 만나게 되면 이 차가운 지면에서 이제 공기가 식게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응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기가 수평하게 움직였을 때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예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연직으로 움직인다. 이건 앞에서 잠깐 이제 공기가 상승하면 팽창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팽창하게 되면 주변에 일을 해준 게 될 겁니다. 그럼 주변에 일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승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하강하면 온도가 증가하게 되는 이 연직의 공기의 움직임이 온도를 변화하게 되고 그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상대 습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3번이 사실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다음 PPT에서 공기의 상승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 3번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증기의 표현으로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게 이슬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듀포인트라고도 하고요. 듀포인트 템퍼리처까지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점 혹은 이슬점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줄여서 그냥 듀포인트 그 다음에 이슬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대 습도라는 것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대 습도는 얼만큼 공기가 포화되어 있느냐, 포화되어 있는 정도를 좀 나타내는 게 상대 습도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 이제 이슬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상대 습도 개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X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50%의 상대 습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우리가 곧장 냉각을 시킵니다. 이렇게 공기를 냉각을 시켰을 때 포화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100%에 해당하는 것이 포화 수증기압 곡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냉각을 시켰을 때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다시 말해서 포화가 되는 그 시점의 온도, 요 10도씨라는 것이 이슬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슬점은 현재 수증기압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온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를 1번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1번 위치에 공기가 있었다. 그럼 1번 위치의 공기 역시도 냉각을 시키면 같은 10도씨에서 이슬을 만들기 시작하겠죠. 따라서 이제 1번 위치의 이슬점도 여기 X 포인트랑 똑같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쭉 오른쪽을 연장해서 여기 지금 이 포인트를 뭐 2번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점 역시도 쭉 냉각을 시키면 이슬이 만들어지는, 포화가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응결이 일어나는 그 온도가 10도씨로 동일하죠. 그러면 이 1번 점, 그 다음에 이 X지점, 2번 점 모두 다 이슬점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쭉 올라가서 지금 요 지점을 3번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번 지점의 이슬점은 얼마냐? 쭉 타고 가면 여기서 만나겠죠. 그럼 쭉 내려오면 얘는 한 16도, 17도, 대충 뭐 17도 정도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17도씨 정도 되는 것이 이 지점의 이슬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1번, 2번이 있는데요. 1번 쭉 냉각을 시켜보면 지금 T1에서 응결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1번 공기는 이슬점이 T1이다. 지금 온도가 같은 2번 공기가 있는데 수증기압 자체가 다르죠. 그럼 2번 공기는 쭉 냉각을 시키면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2번 공기의 이슬점은 T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점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온도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온도가 사실상 의미하는 것은 실제 온도 개념은 아니고 이제 몇 도씨에서 응결이 일어나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수증기를 얼마나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느냐의 개념이 이슬점 개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표현을 일단 배웠는데요. 먼저 절대습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혼합비, 그리고 수증기압, 그 다음에 상대습도, 그 다음에 이슬점, 이 5가지 개념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수증기 습도를 표현하는 여러가지 표현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왜 이 수증기 수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느냐 하는 것을 이 슬라이드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건조 공기랑 그 다음에 수증기가 포함된 이제 습윤 공기랑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무겁냐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답변을 하면 우리가 뭐 습한 날 몸이 좀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공기가 좀 더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더 무거운 것은 이제 이 건조 공기가 더 무겁다입니다. 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건조 공기에는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죠. 78%, 그 다음에 산소가 21% 정도 되는데, 이제 질소의 분자량이라고 하면 28g/몰 정도가 되고요. 탄소의 분자량은 32g/몰 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다 더해서 우리가 평균적인 건조 공기의 이제 분자량을 구해보면 대충 한 약 29g/몰 정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가 건조 공기의 분자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H2O죠. 그러면 이제 O가 16, 그 다음에 H가 각각 1이니까 대충 한 18g/몰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면 많이 포함될수록 이 분자량 자체가, 공기가 가진 분자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수증기가 더 가볍고 그 다음에 습윤 공기가 더 가볍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가 포함이 되면 이제 공기가 가벼워지게 되겠죠. 그럼 가벼워진다는 건 이제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가라앉고 이런 연직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이 일반적인 공기의 불안정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고 이런 연직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현상이 다양한 기상현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이 공기 덩어리가 있으면 아까 표현을 했던 파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팟슬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기압, 위쪽에 기압이 있다고 하면 아래쪽에 기압이 더 크니까 위쪽 방향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이 공기는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고 현재 위치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수증기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밸런스가 조금 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직 방향의 움직임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공기가 이제 훨씬 더 불안정하고 다이나믹한 대기 현상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수증기가 가지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수증기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면 불안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기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증기가 늘어나면 불안정해진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